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컨대 뭐 3%가 된들 뭐 큰일 나나요? 뭐 2%는 괜찮고 뭐 3%는 큰일 나나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적응의 문제예요.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의 높은 물가가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물가가 우리가 2020년에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스파이크가 아니라 그러면 돈을 다시 풀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논거가 경기가 아니고 재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달러가 약해질 때는 미국보다 한국 주식의 성과가 더 좋습니다. 70년대 달러가 약할 때는 미국 주식은 안 좋았는데 한국은 좋았습니다. 80년대 후반의 달러 약세 때는 미국도 좋았지만 한국이 더 좋았습니다. 2000년대 초의 달러 약세는 미국은 진짜 재미없었는데 한국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축통화국인 달러 가치는 미국 밖에 있는 나라들의 금융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만 포커싱해서 봐야 될 팩터가 있다 그러면 저는 원달러 환율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이 다들 뭐 9월 접어들면서 전통적으로 9월은 약세장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뭐 마음의 준비를 해서 그런가요? 시장 또 은근히 강합니다. 지금 9월 이후 지금 남은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뷰를 갖고 계세요? 저는 지금 시장이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하다. 예, 지금 그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4월 이후로 2200에서 7월 말에 3200포인트대까지 한 1000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8월 들어서 시장이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이게 안 떨어지는 거냐, 못 오르는 거냐, 또 몇 년 동안 우리가 박스권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이거 뭐 또 장기간 또 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네.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뭐 제가 또 기술적 분석의 전문가도 아닙니다만은 저는 시장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장은 오르고 안 떨어지는 게 강한 장입니다. 이 3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예.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추세적인 강세장이나 약세장이나 강세장은 올라가는 쪽으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거고 약세장은 이제 추세를 가지고 떨어지는 건데 예. 근데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뭐 매번 오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예, 이러고 예. 약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저는 주가는 이 물리학의 유기체의 운동의 법칙을 따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라가는 강세장은 올라가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올라가는 게 작용이고요. 조정받는 게 반작용입니다. 예. 그럼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에서 작용은 크고 반작용은 적은 게 강세장의 특징입니다. 올라갈 때 많이 오고 조정은 조금 받는 거죠. 예. 근데 저 같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장은 1000포인트 오르고 조정도 100포인트 안 받았으니까 그럼 시장 굉장히 센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중간 등락이나 주가가 언제 올라가고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면 좋지만 예. 전 본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그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1000포인트 오를 줄 뭐 몰랐잖아요. 시장을 좋게 보더라도 이게 그래요. 불과 한 석 달 동안에 오르기를 몰랐던 것이고요. 약세장의 특징은 많이 떨어지고 조정은 조금 받는 게 약세장의 특징이거든요. 많이 그래서 빠지고 저건 찔끔 오르고 예, 많이 그래서 이제 빠지고. 그러니까 늘 주가는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저는 우리 왜 못 오른다라고 생각하지만 4페이지의 그림처럼 강세장에서는요 저점이 중요합니다. 저점. 예,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지 늘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떨어질 때 예, 바닥이 어디지? 예. 근데 이게 유기체가 관성과 가속도로 운동을 하다 보면 강세장에 오른 것 같아도 훨씬 고점이 높아질 수 있고요. 약세장에서도 저점인 것 같아도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세장에 봐야 될 거는 고점은 지나가 봐야 하는 거고 예. 강세장이 지속되는 한에서는 많이 오르고 조금 받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 이건 강세장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에서는 조정이 중요해요. 많이 오르고 조정을 받는데 그럼 이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받아야 그러면은 심한 조정이나 뭐 이런 기계적인 기준은 없지만
오르고 조정은 조금 받으면서 저점이 안 깨지면 이게 뭐 추세선일 수도 있고 안 깨지면 강세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뭐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거는 코인 투자하는 친구들이 많이 차트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기술적 분석의 상승 추세선은 주가의 저점을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깨지 않으면 상승 흐름이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뭐 한 달만 놓고 보면 이 시장이 좀 지루하고 뭔가 바뀐 것 같지만 지금 시장은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언제 그래요. 올라가고 예. 이 고점이 어딜지 모르지만은 지금 시장의 리듬은 저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이 그러네요. 작용 반작용이라 하셨지만 이제 파동 이론에서는 그 작용이 임펄스 웨이브, 충격 파동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조정 파동, 네. 크랙티브 웨이브가 있고 또 뭐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 방법으로 따지더라도 지금 어쨌거나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그럼요. 그런 추세고 또 이동 평균선들도 데일리나 위클리나 먼슬리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정배열이고 네. 그렇다면 시장 자체는 강세장인데 네.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지루하고 수익률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고 네. 그래서 저는 투자를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 전 진짜 아주 몇몇 사람들 예를 들어서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요. 예. 이 사람은 일종의 가치 투자자가 아니고 모멘텀 투자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야 바보같이 뭐 싼 주식 사서 기다리지 말고 남들이 살 때 너도 올라타서 가. 그 대신에 남들이 그 마차가 그 멈추기 전에 너는 먼저 내려오면 되잖아라는 주장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소로스는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게 참 언제 뛰어내릴지 그냥 계속 타고 가다가 울리고 이런 경우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짧은 흐름을 맞추려 그러면은 쉽지 않고 그렇게 보면 또 크게 올라가는 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너무 단기 등락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봐야지. 여기서 주식이 예컨대 한 150포인트, 200포인트 떨어졌다. 이것도 속임형 조정일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모든 조정의 시장은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반작용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 혹시 우리가 추세가 바뀐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재반 여건을 살펴보고 이런 건 되게 좋은데 예. 넓고 짧은 흐름을 보고 박스권이고 그럼 주식이 뭐 맨날 오릅니까? 그래요. 네, 넉 달 동안 1000포인트 오르고 한 7, 80포인트 조정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주식을 그런 걸 맞추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승률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센터장님? 지금 이제 오늘 고용지표도 시장이 나름대로 주시할 거고 이제 16, 17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FMC가 있을 거고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어쨌거나 이번에는 금리 인하할 것 네. 같다. 뭐 50bp까지는 안 보시는 거죠? 오늘 뭐 고용 지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나오는 지표들로 보면 예. 뭐 베이비 스텝으로 예, 한번 낮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조금 그 다음에 대해서는 뭐 점도표가 됐건 뭐 기자회견이 됐건 성명서가 됐건 힌트를 줄 거고. 그럼요. 9월에 FOMC니까 또 점도표가 나오죠. 네. 그러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막연하게 시장에 아직도 돈은 많다 이 얘기들을 하고 있고 네. 조정이 얕든 깊든 무슨 뭐 이렇게 약세론자들이 막 만들어내는 그 컨텐츠에 보면은 뭐 대공황 그런 소리도 하고 엄청난 버블 이후에 폭락까지도 얘기하고 네. 그런데 항상 결론은 그럴 때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투자를 하세요 하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만 지금 센터장님 보시기에 이번에 이 금리 인하 연준발 이게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더 유동성 공급 측면 내지는 유동성을 좀 더 풍부하게 이런 어떤 명제는 성립하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온다. 특히 이 미국 밖의 나라는요. 예. 달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러 가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한국 원화야 우리가 뭐 이 땅에서 경제 활동하면서 5만 원짜리 막 돈 쓰고 또 어떤 경제 주체가 어려우면 한국은행이 원화를 만들어내서 지원해주면 됩니다. 예, 예. 근데 나라 밖에서 우리가 그 경제 활동을 하려 그러면은 기축통화인 달러가 필요한데 예.
우리는 달러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찍어낼 수가 없죠. 우리는 벌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통화 간의 교환의 비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예컨대 이거는 원화 강세 혹은 달러 약세인데요. 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달러 구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금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달러 가치 자체가 예. 달러가 약해지는 것 자체가 미국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금리가 중요하지요. 예. 근데 미국 밖의 나라들은 달러 가치가 약해진다는 것 자체가 금융 환경을 굉장히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연준이 좀 금리를 좀 낮추고 달러가 약해진다 그러면은 상당히 한국 시장에게 좋은 환경이 그냥 일시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예.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러가 참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 뵙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뭐 한 절반 정도는 좀 동의하고 또 절반 정도는 좀 동의 안 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달러가 또 많이 약해질 거다 이 많이에는 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런데 달러가 많이 약해지니 막 그런 반론도 하시는데 네. 저는 오늘 달러를 주제로 좀 시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5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까요? 네. 일반적으로 주식을 결정하는 팩터는 주가를 결정하는 팩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펀더멘탈, 기업의 수익성 뭐 이런 건데 제 생각에 지금 한국 시장이 제일 취약한 건 펀더멘탈 같아요. 제일 취약한 거? 예, 지금 뭐 성장률 전망치 뭐 이제 1% 성장이 고착화되고 애널리스트 실적 추정치들 올 들어서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관세가 이제 매겨졌기 때문에 예. 그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사실 지금 합리적으로 계측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탈로 보면 올라가는 주가가 야 이거 뭐 주가가 오를 일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모두에 4월 이후로 주가가 1000포인트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가봐야 하는 거지만 1000포인트 오른 건 진짜 강한 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가 뭔가 펀더멘탈에 대한 반전의 계기가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 없었어요. 매크로나 마이크로나.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그렇죠. 기대가. 뭐 이렇다 할 만한 무슨 게 뭐 없었죠. 반도체가 좋아질 거다. 뭐 그래도 2분기에 삼성전자가 어닝 시약이 났고 어닝 컨센서스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은 제 생각엔 앞으로 상당 기간 보더라도 한국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펀더멘탈 말고 두 번째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밸류에이션이죠. 예. 기업이 동일하게 벌거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 평가받느냐인데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대치는 있죠. 있죠. 이것도 뭐 현실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법제화된 조치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질 거란 기대. 이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거란 기대죠. 예. 이거는 이제 존재하는 것 같고요. 예. 세 번째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건 유동성인데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가치의 변화는 미국 밖의 나라의 유동성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올해 4월에 코스피가 오르기 시작할 때 연중 저점이 4월 9일입니다. 2280포인트대였고요. 그래요. 예. 그날 원달러 환율의 연중 고점이 같은 4월 9일이었어요. 1488원. 원달러 환율 고점, 주가 저점. 예. 그래서 크게 보면 환율이 떨어지면서 한국 주식이 리바운드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예.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최근의 횡보 장세도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떨어졌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면서 지금 뭐 1390원 가면서 또 주식이 재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동성 환경은 달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펀더멘탈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제 생각엔 계속 걱정일 것 같고 예.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는 굉장히 우호적일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유동성은 달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한번 이제 6페이지는 지금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파란 건 올해 성장률, 그 점선으로 칠해진 건 내년 성장률입니다.
지금 뭐 성장률 전망치가 연초에는 한 2% 가까이 성장할 거라고 봤다가 이게 0.9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30도 좀 넘는 추경하면서 이제 올해 성장률 추락이 멈춰졌죠. 눈높이가. 예. 그렇지만 내년 전망은 뭐 계속 개선이 안 되니까 뭐 매크로 측면에서 유의미한 반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고 있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올해 컨센서스입니다. 이게 작년 이맘때는 올해 상장사들이 한 뭐 350조 원 가까이 벌 걸로 알았는데 뭐 계속 둔화가 되고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때 살짝 개선되다가 지금 다시 또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펀더멘탈을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인데 예. 이게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주가 오르는 과정에서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펀더멘탈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린 건 아닌데 7페이지 그림은요. 이 나라 주가가 어느 나라 주가 같으세요? 이거 뭐 아실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독일 주가입니다. 아, 독일. 예, 독일 닥스 지수가 2022년에 글로벌 증시가 가치 조정받은 이후로 기본적으로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독일 경제 펀더멘탈이 좋냐? 8페이지 그림인데요. 예. 독일이 작년과 재작년에 GDP가 2년 연속 역성장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마이너스요. 23, 24. 예, 올해도 한 뭐 1% 넘게 뭐 그렇게 경제가 나빴으면 소위 경기도 기술적 반등을 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또 슬금슬금 흘러내리면서 0.4, 0.5 이러고 있어요. 예. 매크로는 굉장히 대정체고 우리 경제가 어렵다 말하지만 한국 경제는 1960년대 경제 개발한 이후로 2년 연속 역성장한 적이 없었어요. 독일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상장사들의 그 주당 순이익도 보시면 이것도 2년 연속 감익이에요. 근데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어요. 이게 다 독일이다 이 말씀이네. 근데 일본은 기업 이익은 예. 엔저 때문에 작년까지 좀 리바운드 했지만은 성장률은 뭐 제로 수준이고. 그래서 저는 미국만 빼면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9페이지 그림은 미국과 중국과 유로존과 일본의 GDP 성장률 연간으로 본 거고요. 예. 이 오렌지색으로 꺾은 선 그래프로 그려진 걸 잘 보셨으면 이게 이제 잠재 성장률인데요. 사실 저는 2008년 위기 이후로 짧게 보면 2020년 코로나 이후로 멀쩡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중국이나 유로존이나 일본이나 뭐 다 헤매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럼 이런 나라들의 주가가 안 좋으냐? 그거 아니잖아요. 일본도 7월 달에 다시 또 니케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8월에 경신했죠. 독일 주가 괜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펀더멘탈이 아주 무너지게 되면 주식이 당연히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산 가격이 우리가 느끼는 펀더멘탈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의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뭐가 그러냐? 저는 그냥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이 많다. 예. 10페이지 그림인데요.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은 BOJ, 일본과 유럽중앙은행, 미국 연준 페드의 자산과 그 나라의 GDP를 비교해 본 겁니다. 이 그 중앙은행의 자산은 중앙은행이 최초의 경제에 돈을 공급한 본원 통화의 개념이고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실물 경제 활동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실물 경제 활동을 보여준 건 GDP죠. 그러니까 예. GDP가 커지게 되면 돈의 공급량도 늘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실물 경제가 커지는 것보다 예. 돈의 증가 속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일본이 뭐 일본은 저는 이거는 관제 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관제 자본주의. 네, 그냥 뭐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요. BOJ가 뭐 일본 정부가 GDP 대비 재정 부채가 한 250% 되잖아요. 국가 부채가. 그럼 그 누가 일본에게 정부에게 돈을 빌려줍니까? BOJ가 그냥 국채를 사면서 돈 빌려주고 그걸 가지고 재정 지출 늘리고 그리고 BOJ가 돈을 푸는 방식도 뭐 얌전하게 국채만 사는 게 아니고 주식 ETF도 사고 막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저는 완전히 관제 자본주의로 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래쪽에 연두색으로 칠해진 미국을 보시면요. 예.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GDP 대비 연준 자산 규모가 아주 장기간 6%였어요. 경제가 100이면 민간은행이 돈 한 6 정도 넣어두면 그걸 민간은행들이 신용 창출해서 경제활동했던 거예요. 예. 근데 금융위기 이후로 이게 막 늘어나다가 2014년 이후로 출구 전략을 해서 코로나 직전에 GDP 대비 연준 자산 비율이 19%였는데 코로나 직후에 36까지 갔다가 지금 20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얼추 이제 긴축이 끝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긴축이 끝나도 코로나 직전보다 돈이 더 많이 풀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유동성의 풍선 효과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잘 안 떨어지죠.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회복력이 빠르고 뭐 주식뿐만 그런 게 아니고 코인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 어떤 그런 자산시장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주가가 미국 주식도 사상 최고치를 최근에 경신했는데 그럼 이 힘이 뭐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런 기업들의 혁신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저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 같고요. 독일 같은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 9월에 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금융 완화로 돌아선다라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책의 커버인데요. 예. 이 책은 그 토머스 호니그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지역 연준, 캔사스시티 연준 그 총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버냉키와 싸운 얘기입니다. 싸운 얘기. 예, 호니그가 이제 지역 연준 총재면 이제 돌아가면서 FOMC 멤버로 들어가잖아요. 예, 예. 호니그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2008년도, 9년도에 금융위기 때 연준이 돈을 풀고 그것도 얌전하게 푸는 게 아니라 장기 국채를 사는 아주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인 양적 완화 같은 거 하는 거는 예. 어려울 때는 오케이. 근데 그 이후에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 그래서 이게 실물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분명치 않은데 그게 자산 시장만 그 효과를 극적으로 누린다라는 게 토머스 호니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나쁜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실물 경제가 정체가 돼 있는데 자산 가격만 올라간다 그러면 호니그는 불평등이 강화된다고 본 겁니다. 예. 뭐 뭐 주식이건 코인이건 뭐 부동산이건 결국 자산 투자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을 빌리더라도 빌릴 신용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호니그는 더 이상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연준에서 씨알도 안 먹겠죠. 늘 연준의 소수 의견으로 하다가 결국은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돈을 찍어내는 재앙 연준이라고 하는 책은 이 양적 완화에 반대했던 미국 지역 연준 총재의 분투의 기록인데요. 근데 뭐 토마스 호니그? 그렇습니다. 한번 진짜 검색해서 한번.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예. 크게 보면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까 게 그 제 장표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만 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어느 쪽으로 좀 볼까요? 전에 그 GDP 대비 요거군요. 예. 저게 결국 이제 돈을 갖다가 얼마나 찍어냈는가 그 뭐 보는 통화라고 볼 수도 있겠고 자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야 결국 저거네. 저는 일본이 눈에 띄는데 2012년 무렵부터 해서 14, 16, 18 결국 아베가 큰일 한 거예요 저거. 그럼요. 네. 엄청난 그 아베노믹스라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고만고만하게 같이 가다가 일본이 얼마나 돈을 찍어냈느냐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왜 그러냐면 아베가 저렇게 예. 돈을 풀면서 아베 들어오기 전에는 일본의 명목 GDP가 예. 마이너스였어요. 성장률이. 예, 20년 동안에 예. 1990년대 2010년까지 잃어버린 20년 예. 이 기간 동안에 일본의 명목 GDP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7번이나 됐어요. 우리나라는 명목 GDP가 마이너스였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외환위기 때. 97년? 98년이요. 98년. 실질 GDP가 우리 코로나 같은 때는 실질 GDP는 역성장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플러스다 보니까 명목 GDP가 역성 한 번밖에 없는데 한 6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일이에요. 예.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에 3번밖에 없는데 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이게 뭐 7번 나타났으니 예. 어떻게 보면 진짜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아베가 들어와서 명목 GDP가 플러스로 반전이 됐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것은 아베의 기여입니다. 네. 근데 일본의 실질 GDP는요. 아베 들어오기 전후에 바뀐 게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일단 명목 GDP 자체가 바뀐 건 저는 우리가 명목의 세상을 사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명목과 실질을 나누는 이유는 명목은 여기는 통화 가치의 변화가 들어간 거예요. 물가의 변화 들어간 거고 실질은 경제 활동이 바뀐 거예요. 예. 사람을 더 뽑고 생산을 더 하고 이게 실질이에요. 근데 일본은 아베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명목은 변화가 있었지만 실질은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명목을 보면서 행동이 바뀌면서 실질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엔화가 약해지고 하면서 수입 물가 높이고 해서 물가가 플러스로 반전이 됐고 이거는 뭐 디플레로 고생하는 나라에게 있어서는 되게 좋은 일이지만 제가 절반의 그 성공이라고 한 거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럼 일본도 역시 그럼 어느 쪽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그 반전이 됐냐? 주식이고 부동산이죠. 저는 저 살아있는 동안 89년도 니케이의 39,000엔 고점은 못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80년. 갔어요. 네, 지금 4만엔 넘어갔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경제 활동은 본질적으로 더 만들거나 더 고용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펀더멘탈을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투자자에게 되게 유리한 세상 같아요. 예. 펀더멘탈보다 자산 가격이 훨씬 더 과거보다는 더 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달러 말씀 좀 드릴까요? 달러? 네. 잠깐만요. 네. 아까 그 장표 한 번만 네. 더 가시죠.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보시기에 아까 그 BOJ하고 뭐 페드 등등 해서 그 GDP 대비 자 저기서 2020년 코로나가 왔을 때 2020년, 21년 그 무렵에 이제 피크를 다들 찍었습니다, 그죠? 네. 일본이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유럽, 미국이 미국이 먼저 예, 찍었구나. 그다음 미국, 일본 22 순서로 해서 이제 줄어들었는데 지금 오른쪽 끝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말이죠. 조금 더 저 하향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러다가 내년 뭐 금년이든 내년쯤 가서 저게 다시 머리를 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머리를 들 거라고 봅니다. 머리 들면 주식은 가네 그냥. 주식만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코인도 가고 근데 뭐. 머리를 들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은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약간 이제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현대 화폐 이론이란 게 있죠. MMT 이론. MMT. 지금 MMT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 예, 저는 이제 MMT 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돈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민간이 돈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정부가 돈 써라.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안 거치는데 어떻게 그 돈을 써요? 중앙은행이 정부의 국채를 사주면 되잖아. 네. 일본은 그게 구현이 되는 나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대전제는 인플레가 없어야 돼요. 돈을 풀려면 인플레가 없어야 돼요. 예.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정은 네.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물가가 2%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 기준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컨대 뭐 3%가 된들 뭐 큰일 나나요? 뭐 2%는 괜찮고 뭐 3%는 큰일 나나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적응의 문제예요.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의 높은 물가가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물가가 우리가 2020년에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스파이크가 아니라 그러면 돈을 다시 풀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논거가 경기가 아니고 재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지금 부채를 지금 이 일본이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예. 저는 미국과 유로존이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정부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해줘야죠. 특히나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스티브 마이런 같은 사람의 이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야 된다. 예. 마이란 보고서에 예. 그게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제 딜레마가 그럼 달러가 어떻게 약해지나요?
달러가 약해지려면 미국 밖의 나라들이 달러를 팔아야 됩니다. 달러를 보유 중인 달러를 팔아야 달러가 약해지겠죠. 외환시장에서. 그러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달러를 파는데 그럼 뭐 10달러나 20달러짜리를 파는 게 아닐 테고요. 전부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죠. 외환 보유의 형태는. 그래야 이자를 받으니까. 지금 심지어는 미국 국채 이자율이 한국 국고채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네. 그 국채를 팔아야 예. 달러가 약해집니다. 또 국채를 팔면 달러 가격은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이자율은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율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는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럼 여기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국 재정이 작년에 재정 지출의 10% 이상이 국채 이자 준 거거든요. 네. 이자율이 높아지면 경제는 리셋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전 중앙은행이 사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줬잖아요. 예. 일본이 지금도 뭐 조금 출구 전략을 했지만 해왔고. 그래서 저는 다시 중앙은행이 관치 경제로 국채를 매수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QT가 아닌 다시 또 QE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많은 나라의 지금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데요. 예,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 원조가 어디냐? 일본이죠. 저는 지금 세계가 일본처럼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 가본 길 가는 거 아니고 이미 가본 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이제 이자율이 높게 유지가 되면 경기가 둔화가 되고 경기가 둔화가 되면 물가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기보다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거고 그럼 그런 전제하에서 보면 중앙은행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뭐 도전적인 주장인데요. 이제 뒤에서 좀 장표들을 보면서 그러시죠. 결국 이제 달러하고 결국 달러 얘기를 한번 좀 달러 말씀을 좀 들어봐야겠네요. 드려오겠습니다. 네. 예. 이제 지금 보시는 도해는 위에 있는 케인지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진보주의자고요. 아래쪽에 있는 천천히 가시죠. 제일 왼쪽 위에 케인즈가 있고 케인즈. 폴 크루그만이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케인지안이다. 예, 루즈벨트 대통령은 35대까지 했습니다. 대통령 4번 했죠. 네 번 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대공황 때 권위를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책에서 배운 것처럼 케인즈가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민간의 유효 수요가 없으면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뉴딜 계획이나 테네시강 개발 개혁 이런 것도 결국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부가 미국인들에게 삽한 자루씩 다 준 거죠. 예. 그래서 케인지안 경제적 진보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철학은 시장은 완전하지 않다. 정부가 시장의 불완전함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들이 집권하면 대부분 증세. 세금 더 걷어서 정부가 많은 걸 한다라는 생각이고 뭐 이런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당,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유럽의 삼인주의 정당들이 이런 진보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받았던 소비 쿠폰도 전형적인 경제적 진보주의자들의 정책이죠. 이거는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집권자들이 볼 때는 돈도 안 돌고 시장이 자원 배분을 못하니까 정부가 꽂아주는 거잖아요. 각각 몇십만 원씩. 예. 전형적인 경제적 진보주의자들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어떤 케인즈 경제학이 대공황 이후로 1960년대까지는 정말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사조였어요. 이게 네. 이제 자본주의 일반적인 모델이었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이런 정책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70년대에 나타났던 스태그플레이션을 케인즈 경제학이 설명을 못하면서 이제 헤게모니가 아래쪽에 있는 보수주의자들에게 넘어갑니다.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이 통화주의로 불리우는 경제적 보수주의의 전형이죠. 예.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어떤 그 우파의 보수주의 경제학을 정치에 구현한 거의 첫 번째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80년 대선에서 지미 카터를 이기고 당선돼서 81년 1월 달에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정부의 존재 자체가 문제야. 레이건 왈. 예, 굉장히 작은 정부를 주장하죠. 예, 그래서 예. 이런 사람들이 집권하게 되면 감세, 음. 그리고 규제 완화, 막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오바마 케어 같은 거 반대하죠. 그 보험 정책. 아니 왜 정부가 의료보험을 해줘? 그럼 거기 기생해서 그냥 숨어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필요한 의료보험은 내가 민간 보험회사와 내고해가지고 나한테 가장 좋은 걸 해야 된다는 철학이에요.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한국의 국민의힘, 미국의 공화당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크게 보면 이런 보수주의 철학을 갖고 있고, 이분들이 늘 주장하는 것처럼 감세를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감세를 좀 하려고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아까 저기서 봤을 때 케인즈보다는 프리드만 그쪽 계열이다. 약간은 변종인데 변종인데. 조세 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감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다분히 세금 깎아주자라고 하는 거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어떤 프레임에 맞는 거. 아까 그 가운데 레이건하고 프리드만 사이에 있던 아서 래퍼. 네, 저기도 감세주의자 아닙니까? 감세주의자도 소위 말하는 공급주의.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저 오랜만에 본다. 래퍼. 아서 래퍼가 거의 뭐 8, 90년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래퍼 곡선이 나오는데 이제 아서 래퍼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정부가 국가 부채가 많을 때 재정을 개선시키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세율을 올리는데 그럼 안 된다. 세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고 GDP가 축소가 되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수가 안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급주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규제를 풀고 세율을 낮춰주면 열심히 일해서 산출이 더 늘어나서 그게 궁극적으로는 정부 재정에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게 아서 래퍼 교수의 주장이었죠. 저 곡선은 어떻게 아까 그 래퍼 곡선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제 세로축은 조세 수입이고요. 세로는 조세 예, 수입. 예, 오른쪽은 이 세율입니다. 세율. 세율인데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어? 조세 수입이 일정 그 인계치를 선을 넘어서면 세율이 높아져도 조세 수입은 줄어들죠. 그래요. 사람 열심히 일하니까. 그 의미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해주는 것도 크게 보면 이런 보수주의자들의 자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부가 진보주의 바이든 들어와서 정부 지출 많이 늘렸잖아요. 예. 뭐 GDP의 7% 적자 날짜로 신나게 썼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감세를 해줄 수 있고, 그거는 뭐 그들의 철학입니다. 그럼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두 가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논란의 영역인데, 근데 저는 아서 래퍼류의 교수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요. 예. 감세해주고 재정 수지가 개선된 적은 없습니다. 감세해주면 감세하면 재정 수지가 나빠집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레이건 때 소득세, 법인세 감세해주죠. 예. 연두색의 재정 적자가 늘어납니다. 예. 2001년도에 아들 부시가 감세해줍니다. 재정 적자가 늘어나요. 예. 트럼프 감세 재정 적자가 늘어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허. 저는 감세 원인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정 지출을 못 줄여서 그렇습니다. 재정 지출을 못 줄여.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집권해서 감세를 해준다 그러면 지출을 줄이면서 레이건이 말한 것처럼 정부 자체가 문제라니 지출을 줄이면서 기본적으로 경제 운영의 헤게모니를 민간에 넘겨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 공화민주당 상관없이 지출이 계속 늘어납니다. 네, 그래요. 이건 저는 어떤 정치인들의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의 재정이 문제가 될 때는 대체로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재정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긴 해요. 어차피 돈 쓰는 건 똑같아. 그런데 세금을 깎아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화당이 집권하고 감세가 결부가 됐을 때 달러 가치가 많이 약해졌던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통화 가치가 약해지고, 근데 미국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데 제가 음영으로 칠해놓은 구간은 장기 금리가 꽤 올라갔는데 달러가 떨어졌던 케이스입니다. 잠깐만요. 천천히 가요. 파란색이 달러입니까?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라고 보면 되겠죠. 예, 달러가 그리고 떨어지죠. 노란색은
저기 오렌지색은 10년물, 오렌지색이 10년물 네. 국채 수익률. 네. 그런데 저기서 음영 처리한 경기 침체기에는 이때는 경기 침체기라기보다 중간에는 87년, 89년 이때는 경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됐던 시기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금리가 꽤 올라가는데 달러가 약해집니다. 그거는 이제 금리가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이제 미국 정부가 그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니까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여서 더 높은 이자 줘라는 거고요. 결국은 미국 달러라고 하는 건 미국 국채의 가치인데 미국 정부의 크레딧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 달러 가치로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올해도 그래요. 올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장기 금리야 최근에 조금 떨어졌지만 달러 가치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 최근에는 좀 버티지만 한 10%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게 저는 과거에 나타났던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됐을 때 나타났던 사례의 재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달러 약세를 전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재정 적자고 뭐 트럼프를 말씀드리면 지금 5월 달인가요?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에 공화당의 정통 보수파 의원들이 우리 재정 적자 줄이자, 우리 지출을 줄이자고 하는데 트럼프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들에게 아주 인격 모독적인 막 발언을 하면서 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채권 시장이나 통화 가치를 보는 관점에서 미국을 보는 거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달러 가치가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 달러 약세를 조망하는 이유는요. 지금 뭐 영어로 써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스티브 마이란의 이 소위 말하는 뭐 미란 보고서, 마이란 보고서인데요. 예, 이게 한 40페이지짜리 보고서인데 예. 이 챕터 4가 커런시입니다. 환율. 챕터 4가 저 음영 처리한 저쪽이 전부 그건가요? 예, 환율에 대한 얘기. 아하. 일반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막 관세 같은 거 물리잖아요. 이 마이런 보고서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관세도 물리고 그리고 동맹국들이 미국을 막 이용해 먹었으니까 국방비도 더 올려받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 거기 한 챕터 들어간 게 달러입니다. 통화 가치가 너무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를 약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마이런 보고서고요. 예.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자기 맘대로 통화 가치를 조정했던 게 80년대 플라자 합의 때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 제2의 뭐 플라자 합의 글쎄.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1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미국의 플라자 합의 때 예. 달러 가치가 약해졌던 사례입니다. 어허. 이 그 빨간색으로 칠해진 게 달러 인덱스인데요. 85년도 9월 달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많이 약해졌는데 일본 엔 같은 경우는 플라자 합의 직전에 250엔 하던 게 한 1년 지났더니 120엔이 됐고요. 장기적으로 이게 80엔까지 떨어졌죠. 그랬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조금 미리 말씀드렸지만 1980년대 플라자 합의와 지금 미국 상황의 본질적인 차이는요. 참 이 말씀도 좀 드리면 이 85년도에 나타났던 플라자 합의는 선진국 간의 통화 가치 조정이었어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많이 보니까 네.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일본엔 독일 절상해, 독일 마르크 절상해고요. 그 세컨 티어 무역 수지 제국이 한국 대만이었어요. 예. 한국 대만은 1989년도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됐어요. 어허. 선진국 먼저 때리고 그다음 신흥국은 나중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인위적으로 미국 입맛에 맞게 달러 약세를 만들었는데 예. 그때와 지금의 본질적인 차이가 이 그림입니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플라자 합의할 때는 미국이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했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국가 부채가 많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마이런 보고서의 아주 본질적인 약점이 뭐냐면 달러 약세와 낮은 금리, 안정적인 금리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국채를 팔면 달러는 약해지겠지만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페이지 그림 한번 보시면 이제 미국 주가가 하루에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아니고 대공황 때도 아니고요. 87년 10월 달에
소위 블랙 먼데이 때 다우지수가 하루에 22%나 떨어졌습니다. 예. 그때 다우지수의 하락 원인이 미국의 장기 금리가 한 1년 동안에 10년짜리 국채가 7%에서 10%가 됐어요. 플라잡이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비중을 줄이니까 외국인들이 국채를 파니까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마이란 보고서에서 뭐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런 건 본질적인 해결의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네. 100년짜리 국채를 하더라도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이 미국에 뭔가를 사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가 약해지지 않아요. 달러 가치는 그게 10년짜리 국채건 100년짜리 국채건 상관이 없어요. 달러를 파는 돈의 양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티브 마이란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적용되기가 힘들어요. 상호 모순이죠. 네. 네. 근데 방법은 저는 이겁니다. 22페이지인데요. 예컨대 외국인이 미국의 국채를 판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국채를 판다. 환율과 상관이 없죠. 미국 금리만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팔아야 달러가 약해지지만 그거는 미국의 국채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죠. 그럼 그 국채를 중국이 국채를 팔면은 일본이나 영국 같은 동맹국이 사주면 좋겠네. 사주면 달러 약세가 다시 되돌려집니다. 그런 걸 누가 사면 되냐? 연준이 사면 됩니다. 연준이 사주. 연준이 코로나 이전까지 연방준비제도가 전체 국채 보유 비중이 상당히 낮다가 지금 그 2008년 위기 이후로 연준이 국채를 많이 사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 하는 길이고요. 조금 다르지만 중앙은행이 국채를 소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본과 저는 논리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저 스티브 마이란 요새는 뭐 우리 언론 매체에서도 미국 사람들 자기들 그냥 발음대로 마이런 이렇게 표기하는 데도 많더라고. 우리는 처음에 미란 보고서 이랬는데. 네. 아니 그래 달러는 약세로 가고 싶고 그 와중에 미국채 수익률로 대변될 수 있는 미국의 시장 금리도 낮추고 싶고. 근데 이게 지금 시장 구조상 그리고 이론상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네요. 왜 87년 그때 블랙 먼데이가 왔느냐. 플라자 합의 와중이었고 달러는 약세였고 미국채를 던지고 다른 나라들이 그러다 보면 달러는 약세였고 금리가 튀었고 네. 그래서 주식은 하루에 20% 넘게 빠지기도 하고 사실 그 블랙 먼데이는 하루의 약세고요. 하루에 근데 약세였고 지금의 딜레마는 주식시장의 조정을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자율이 더 높아지면 이게 정부의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장기 금리가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뭐 2008년 금융 위기만 뭐 위기인가요? 지금 정부가 그동안 민간이 안 되는 거를 정부가 돈 쓰면서 부채가 늘어났다 그러면 저는 어느 순간에는 어떤 중앙은행이 또다시 큰 짐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또 23페이지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쿠글러라고 하는 여성 경제학자가 연준 이사를 사퇴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또 미란을 꽂았어요. 그래요. 마이란을 꽂았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뭔가 지금의 자산 시장은 아까 제가 GDP와 중앙은행 자산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방법은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으면 전 지금 정부 재정의 문제나 이런 것도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 본질적으로 이거는 대단히 이단적인 주장으로 들릴 수 있지만 안 가본 길을 간 게 아니고요. 일본이 이미 했고 2008년 이후로 또 코로나 이후로 미국도 했고 그 유럽도 한 그런 정책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달러 약세가 1월부터 지금 한 6개월 진행이 되고 그랬죠. 한두 달 옆으로 달러 인덱스 기고 있는데요. 예. 역사적으로 달러가 약했던 게 3번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란색 그림인데요. 70년대 꽤 약했고요. 70년대. 80년대 중반에 꽤 약했고요. 예. 2000년대 초반에 꽤 약했습니다. 예. 이 꽤가 몇 달이 아니고요. 70년대는 내내 약했고요. 한 8년 약했고요. 그리고
80년대에는 한 4년 약했고요. 2000년대는 한 6년 약했습니다. 기조적인 달러 약세죠. 자, 그때 모두 공화당 때예요. 모두 공화당 때다. 70년대는 닉슨과 포드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그 플라자비가 있었던 이때는 레이건 대통령 때고요. 오른쪽에 있을 때는 아들 부시 대통령 때였어요. 예. 그리고 전부 다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됐을 때였어요. 예.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도 문제가 됐을 때예요. 예. 그래서 저는 미국이 달러 가치를 조정하는 양태가 대단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적이다. 뭐 이때 뭐 이 동서냉전 때는 미국이 뭐 군사력으로 지원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뭐 서독과 일본을 그냥 팔 비틀어 버린 거잖아요. 예. 그리고 70년대 이후 달러 약세도 매우 폭력적인 달러 약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60년대까지의 세상은 고정 환율제였어요. 그때는 환율이 변하는 게 아니고 미국 달러가 금에 연동돼 있었죠. 그때 금본위제였죠. 외국 입장에서는 미국 달러 35달러를 가지고 연준에 가면 연준이 금 1온스를 내줘야 됐어요. 예. 기축통화인 달러는 금에 의해서 지탱이 됐던 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1971년까지 이어졌던 브레튼 우드 체제의 본질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니까 더 내어줄 금도 없고, 그러니까 닉슨이 우리 금태환 안 해줄래라고 했던 게 71년도에 닉슨 선언이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은 달러를 기축통화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 이 달러가 금으로 가치가 보존될 수 있었던 나라들은 그냥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70년대 이 약세도 그냥 미국이 강압적으로 한 것이고요. 예. 80년대도 마찬가지고 2000년대 초는요. 실은 그런 강압적인 통화가치 조정은 없었어요. 위안화 절상하라는 얘기는 했는데 저는 2000년대 또 부시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왔던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보수주의자들 밀튼 프리드만류의 그 소위 신자유주의 예. 이게 절정이라는 게 2000년대 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철판을 깔지 않고서야 모든 권력이 시장으로 가고 시장에서는 자원 배분이 최고인 그런 체제 하에서 어떻게 통화가치 인위적으로 절상하라라고 하는 강압적으로 못했지만 예.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험한 세상 같거든요. 아하. 자, 그렇게 보면 달러가 장기적으로 많이 약했던 때는 감세나 재정 적자, 그리고 미국이 자기들의 무역 수지 적자 개선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라고 보면 저는 지금도 그때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고요. 예. 자, 근데 70년대 달러 약세기와 80년대 중반의 달러 약세기와 2000년대 초반의 달러 약세기를 기억하시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던 세 시기가 달러 약세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어허. 이게 달러가 약해지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70년대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자본시장 개방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달러가 약해진다는 것 자체가 미국 밖의 금융 환경을 완화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70년대 우리 금융 환경이 완화된 게 뭐냐? 70년대 달러가 약해질 때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 대출 많이 받았습니다. 뭐 군사 독재 정권에서 굉장히 경제가 달러가 흥청망청했고요. 네. 우리나라도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 육성 계획을 하면서 외채를 많이 조달했어요. 달러가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네. 근데 이제 달러 가치라는 게 매우 역설적인 게 뭐냐면요. 달러가 약해질 때는 미국 밖의 금융 환경이 이징이 되면서 흥청망청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흥청망청했던 순서대로 손들어 버립니다. 7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 정권들이 달러 같은 거 받아가지고 아르헨티나는 월드컵도 하고 80년대 초에 줄줄이 채무 불이행 선언했죠. 우리나라도 70년대 그런 어떤 우호적인 환경에서 달러를 조달을 했던 나라인데 80년대 초에 5공화국 때 아마 그 소장님 대학 다니실 때 외채 망국론 예, 그랬었죠. 예, 그냥 바로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예. 그래서 달러라고 하는 건 어떨 때는 웃는 모습으로 오고 어떨 때는 굉장히 가혹한 모습으로 오는데 저는 이번 사이클이 웃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발점 아닌가. 불과 달러 약세가 글로벌하게 한 6개월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예.
지금 원화 대비 달러 약세는 한 넉 달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전 이게 더 진행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그림 말씀드리면 달러가 약해질 때는 미국보다 한국 주식의 성과가 더 좋습니다. 미국이 나쁘다가 아니고요. 70년대 달러가 약할 때는 미국 주식은 안 좋았는데 한국은 좋았습니다. 어허. 80년대 후반의 달러 약세 때는 미국도 좋았지만 한국이 더 좋았습니다. 2000년대 초의 달러 약세는 미국은 진짜 재미없었는데 한국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파랗게 칠해진 게 미국 증시 대비 한국 증시 상대 강도입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계속 떨어졌죠. 이 얘기는 미국이 한국보다 좋았다는 얘기예요. 저때 결국 전부 국장 탈출 진영순 이 얘기 한 10년 했구나. 근데 지금 이게 살짝 변화가 있죠. 달러가 약해지면서.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는 이게 시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는 달러 약세도 그렇고 한국 시장이 미국 대비 아웃퍼폼하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기축통화국인 달러 가치는 미국 밖에 있는 나라들의 금융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거는 그래서 예.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식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펀더멘탈화된 회의 속에서 경기가 좋지도 않은데 왜 올라가지? 그럼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두 요인이 제가 오늘 많이 말씀 안 드렸지만 지배구조입니다. 예. 지배구조가 돈을 잘 버는 이슈와 관련이 돼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 상장사로서 지배구조는 상장사가 그냥 해야 될 상식을 지키는 거고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부를 나누는 문제지 돈을 잘 버는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달러 약세는 저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거를 워낙 강세라고 이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뭐 한국 경제가 뭐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잖아요. 이건 달러 약세입니다. 미국의 재정의 문제 또 그리고 달러 약세를 혹시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 이런 게 있다면 이게 다 미국 쪽에서 요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달러 약세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달러 자산과 비달러 자산의 선호가 기계적으로 바뀌는 거죠. 다 펀더멘털과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을 너무 펀더멘탈에 집중해서 보게 되면 글로벌하게도 저는 돌아가는 판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국도 조금은 그렇게 보면 시장을 잘 못 읽을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예. 만약 한 가지만 저는 뭐 제 전망의 리스크이기도 하고 한 가지만 포커싱해서 봐야 될 팩터가 있다 그러면 저는 원달러 환율이라고 봅니다. 아하.